네, 오늘 토론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의 이목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인 두 정상의 첫 만남 모두 보셨겠지만 여기저기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온 장면도 있었고요. 또 파격적인 장면도 참 많았죠. 나오신 세 분한테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먼저 김용현 교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역시 도보다리에서 40분에 걸친 두 정상 간의 대화, 새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 40분 동안에 걸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도보다리에서의 그 대화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까지 겸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 이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또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사실 저는 과거에 군사회담을 하면서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번에 우리 대통령 양 정상이 오갔던 이 턱을 수없이 넘어 다녔습니다. 특히 평화의 집은 그동안 군사실무회담, 또 장성국 군사회담, 그 대통령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제가 물론 의자는 바뀌었습니다만 테이블도 바뀌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많은 회담을 했는데, 저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가로채셔가지고 네.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가장 여러 개의 장면들이 다 인상에 남습니다만, 제게 기억에 남는 부분은 첫 번째, 다시 말하면 그 2층 회의실에서 모두 발언하는 장면이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고 이제 해서로 7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연설하는 장면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냥 격이 없이 하는 그런 대화의 이 발음이라든지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이제 잘못된 과오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쓰자.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기대에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말 김정은 그러면 공포, 처형, 그 다음에 핵실험, 미사일 도발, 이런 이미지로만 각인됐던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새롭고, 이것이 과연 실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앞에 두 분 때문에 하실 얘기가 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환송 공연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꼭 같이 잡고 있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안보를 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의 의도를 항상 의심해 왔고,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 의심의 여지는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 정상들이 손을 꼭 잡은 모습은 역시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고 비핵화도 동시에 추동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전체적인 총평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이제 북측 관영 매체들 역시도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진행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 청와대 같은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번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빠진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5월 중에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장면을 또 그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풍계리의 그 갱도가 다 무너지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주 온전한 게 2개나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한국 언론이나 국제적인 언론들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풍계리 폐쇄가 결국 쓸모없는 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의미 없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2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비핵화의 첫걸음을 제대로 떼고 있다. 그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직접 나왔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도 그대로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도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서면으로 나왔고 또 풍계리 핵시설의 폐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 그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이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적극적 의지,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하나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또 미국도 링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라. 실제 지금부터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미국 쪽에 또 시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세인 소장님, 10년 전에 냉각탑 폭발한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요. 비슷한 또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럼요.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껏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심어준 것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거듭해온 것은 계속 불신만을 심어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합의해놓고 안 지키고 하겠다고 선언해놓고 행동으로 안 옮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것은 믿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정말 진일보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에게 이걸 이제 약속 이행을 요구할 이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오늘 추가 브리핑이 좀 미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우리 국민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 양 정상이 브리핑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그런 말을 안 했다. 멘트 없었죠. 네. 없었다. 네. 그러면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믿느냐? 시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확인하고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그랬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추가 브리핑을 좀 빨리 했었으면 그걸 좀 더 낮추지 않았을까. 전 그렇지만 비록 좀 지났지만 이 얘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 사실 2008년에 있었던 이 영변에 있는 이 냉각탑 폭파는 사실 아무런 쓸모 없는 것을 돈 받고
폐기하는 쇼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핵 개발하고 참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좀 실수한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표상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정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갱도가 과거에 썼던 2개의 갱도는 이미 사실 쓸모가 없고 이제 쓸 수 있는 갱도가 2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폐쇄하겠다. 근데 여기서 폐쇄인지 폐기인지 그걸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언론과 전문가를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전문가들은 가서 보면 북한이 이걸 다시 쓸 수 없도록 그런 완전한 폐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해놓고 또 쇼를 하고 다시 언젠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인지는 이제 드러나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조치는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어가는데 네.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센터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지난 6차 핵실험은 리히터 지진 규모 6.3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발력을 볼 때 우리 정부는 50킬로톤이라고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최소 150킬로톤에서 200킬로톤의 폭발력이 있었다. 그럼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더 한다고 하면 그것은 메가톤급 실험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톤급 실험을 풍계리에서 할 수 있다? 못한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영향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작년 도발이 한창일 때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폭발 실험, 수소폭탄 실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효용성은 낮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럼 그러한 북한의 의도가 불가역적으로 비핵화 쪽으로 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의심을 지켜보면서 계속 관찰해야 되느냐? 검증 단계까지는 그러한 의심을 저희가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북한도 불가역적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게 불가역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제재고 이 제재를 적절히 배치해서 북한이 대화로 올 수 있도록 유인은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보리결이 2375호가 해제된다면은 북한은 대외 교역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더라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다시 북쪽으로 간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건설을 함으로써 기획을 잘해서 비핵화를 유도해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시간을 한번 다시 맞추겠다. 동일한 시간을 쓰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북한에서 12시에 만나자라고 해서 가보면 4분, 10분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차이를 이제 다시 원위치를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시간에서의 차이는 결국 서로의 그 신뢰의 차이 또는 서로의 불신 뭐 이런 것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은 그 유대와 경도 속에 있는 국가 또 남북한이 서로 시간이 달리 쓰여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상징적으로는 남관계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또 지금 현재 남북이 하나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의 차이는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준다. 또 마음에도 차이를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모아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보다 그 보통 국가 물론 시간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시간을 북한이 다시 되돌리는 측면에서 30분을 그렇게 한 거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제사회와의 또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이 좀 더 유연성과 안정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의 통일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제가 덧붙인다면은 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결국은 2015년부터 북한이 이제 평양시라고 하는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표준시는 일제가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3년을 해왔단 말이죠.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그 조치들 중에 이제 몇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것도 다시 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폐기 그 의도가 어떤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거라든지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거라든지 지금 비록 작은 거지만 평양시를 서울시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동안 북한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것을 해왔다는 것을 돌이키고 정상적으로 정상국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네. 비정상적인 그런 체제와 그런 운영을 하던 북한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정말 변화가 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도 청신호가 되고 완전한 비핵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네. 정상회담 당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한번 가고 싶다 했더니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이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놀랐는데 나중에 합의문에 보니까 동해선, 경의선, 열차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고 네. 경협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서는 추진할 과제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철도 연결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심지어는 비핵화 조치에 앞서서도 철도 연결 사업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북한에 대한 투자나 사업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2375호인데 거기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공공인프라 사업은 예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철도 사업은 북측이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협조는 해야 되는데 비핵화 단계에 맞춰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추진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틀림없이 김여정이 가서 얘기했을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와서 이제 대표 단일원으로 우리 서울과 강릉은 있는 경강선 고속 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그 마음에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아마 여과 없이 가서 오빠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빠, 이거 이거 정말 너무 좋더라.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핵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런 북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결심을 정말 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그걸 바라보는 저도 아버님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평양에 갔을 때 북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내 차를 몰고 이 평양과 고향에 아버님 고향에 오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동해선 같은 경우 보면요. 예. 지금 이제 오늘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 남북 간 그다음에 러시아를 잇는 그런 또 이제 중국까지도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삼국의 협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핵심 부분이 이제 철도 인프라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와 지금 공공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제재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 시작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남북미중 일러 이런 여러 국가들과의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속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북한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끌고 가면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나.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됐지만 북측에서는 방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측 관영 매체 역시도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진행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 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예, 보신 것처럼 북한은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부터 환송 행사까지 남북 정상의 만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비핵화뿐만 아니라 군축이나 북방 한계선 등 굉장히 민감한 표현까지도 삭제하지 않고 전해줬는데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문성묵 센터장께 이번에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는데 네. 많이 바뀐 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사실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골라서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불리한 건 발표를 안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이 기자회견 앞에서 언급할 때는 비핵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평화, 전쟁이 없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 비핵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그대로 발표를 했거든요. 남북을 북남으로 하고 한반도를 조선반도로 바꾸는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썼지만 어쨌든 이번 합의서에 담겨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비핵화, 군축 또 이런 표현들은 과거 합의문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었고 또 군축이라고 하는 표현은 1992년에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 12조에도 단계적 군축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다만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남북 합의서에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정말 인정하기로 했구나. 그래서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서해에서 도발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질문해 주신 대로 그런 표현들이 여과 없이 나갔다고 하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30분짜리 영상을 지금 이제 북측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의 멘트를 들어보면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적인 장면들이 모두가 위대한 영도자의 의지와 통큰 결단에 의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또 전 세계에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의 업적이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역시 우리는 비핵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판문점 선언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담아서 발표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행 여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신스터님. 예,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북한도 변화를 하고 있느냐?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화 정도가 정말로 불가역적으로 이제 변화한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들을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이야기를 한다거나 북방 한계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북한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다시 대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다른 각도에서 과연 북한이 이제 북방 한계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한 이유가 과연 북방 한계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 이것을 또 획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다시 문제가 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현재 북방 한계선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 한계선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협의를 하기 위한 기준선이 북방한계선이고 네. 협의를 하다 보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공동 어로 수역이라든가 무슨 새로운 선을 긋고자 하는 것이 과거 북한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련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김영철 지금 통전부 장과 맞서서 논쟁을 했고 그래서 2007년 14선언이 나오고 1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장관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합의서가 나왔죠.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서 2007년 12월 12일 7차 남북 장성국 군사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삼통 합의서라든지 이런 합의서가 됐지만 평화 수역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질 못했어요. 그 근본 이유는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어로 수역이라든지 평화수역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에서의 비무장지대와 같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2km 등거리로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이. 이 평화지대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선입니다. 그래서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로 평화수역을 만들자. 그리고 공동으로야 뭐 남쪽 북쪽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된다. 북측은 북방 한계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수역은 북방 한계선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경계선 그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이 합의가 안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과거와 같은 그런 입장을 다시 가지고 나온다면 이 조항은 이행되기가 어렵지요.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은 조금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NLL이 계속 화약과로 남아 있는 이상 그렇죠. 남관계의 진전은 어렵습니다. 또 지금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평화지대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남측과 북측이 상호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평화 정착과 관련된 부분에서 군사적인 부분은 역시 비무장지대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장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육지만 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상 특히 서해상에서의 상황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북한이 과거의 것만을 계속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우리도 역시 저는 북한과 NLL 문제 부분은 상당히 좀 상호간의 유연성을 좀 발휘하면서 그것을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2007년도 14선언에서 만들어냈습니다만 거기에서 거기에 준하는 형태 속에서 최대한의 어떤 지혜를 모으는 그러면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이런 방향을 좀 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NLL을 무력화시키고 NLL이 조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NLL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우리 해군 장병들, 지금도 NLL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NLL이 무력화되는 그런 평화수역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합의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다 잘 이루어지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이번에 저는 센터장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포석이란 걸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처럼 정상회담을 가을로 예정해 놓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북한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어야지 비핵화가 또 되고 비핵화가 진전이 있어야지 남북관계도 또 진전이 되니까 우리 9월 정상회담을 또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진전을 거두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조치 이행하고 9월이나 뭐 10월에 있을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식의 포석으로서의 의미가 저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제 가을 정상회담은 사실상 우리 측의 북측으로 가서 예술단 공연할 때 대략 우리가 감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가을에 만납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가을 정상회담을 우리가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관건은 북미 정상회담의 방향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의 담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 세 영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상당한 또 어려움을 초래케 할 수 있느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3, 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판문점 선언에 이 지금 따끈따끈한 이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쭉 끌고 가자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흐름 자체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의 흐름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 가을 남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이제 순풍을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가 당장 또는 가을 이전에 좀 해결하기로 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가격 상봉 문제도 그렇고 네. 또 기타 남북관계 측면도 그렇고 역시 이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지금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남북관계 발전과 또는 비핵화의 진전이 서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선순환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이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가을 정상회담은 100%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출발점이 가을 정상회담이다. 오히려 가을 정상회담이 이제 수학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에 또는 오늘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바구니에 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을 또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기능을 하는 그런 또 남북 정상회담의 선순환 이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가을 남북 정상회담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오늘 청와대의 추가 발표 내용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종전 선언을 하고 불가침이 약속이 되면 우리가 어렵사리 핵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도보다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혹시 제가 문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남북, 미북 그 외에 북중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부응하면서 협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핵을 쥐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정권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국제사회의 압력과 고립과 그걸로 인해서 내부의 동요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본인은 스위스에 유학하면서 우리 북조선을 스위스와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뭐 점점 더 못 살고 어렵고 남조선 여전히가 갔다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남조선은 스위스 이상으로 아주 잘 사는 그런 분위기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고 그것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북미 회담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핵을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폐기하고 CVID 방식으로 폐기하고 결국 본인이 말한 대로 그게 빨라지면 종전과 불가침 합의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바라는 경제 발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잘 된다면 제가 볼 땐 가을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뱉었듯이 풍성한 결실과 함께 정말 그걸 축하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고 우리 대통령께서 본인이 소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개마원 트래킹도 그렇죠. 아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다. 않겠느냐. 본인만 트래킹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많을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저는 이번 5월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에 이제 운전자론이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서 중재자론으로 또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운전자론이 또 앞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향후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좀 이 사안을 끌고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베를린 구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때 북한에 대해서 흡수통일할 생각 없다. 또 북한의 인위적 붕괴를 원치 않는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흐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생각을 베를린 구상 이전에 훨씬 이전에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 생각을 했고 2012년도 그때 그 대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2018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고 결국 평화와 한반도에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다. 뭐 이런 판단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길잡이 역할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지금 판 자체는 미국과 북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서 도드라지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 두 정상이 그야말로 통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정상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거중 조정을 하면서 어떤 때로는 운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길잡이도 해야 됩니다. 길잡이는 아시다시피 어떤 뭐 가마가 갈 때 또는 어떤 진행이 될 때 그 앞에서 그야말로 이제 등불을 들거나 또는 앞장서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자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 삼각 편대가 그야말로 비핵화 평화 체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탄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역할, 김정은, 트럼프의 역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길잡이 역할 이것이 이제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현재까지는 저는 굉장히 잘 맞게 떨어지고 있고 성격적으로도 세 사람이 잘 맞는다고 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앞에 끌고 가고 또 시진핑, 그 다음에 아베, 푸틴 이 세 지도자가 이제 그것을 또 주변에서 두텁게 가는 방향에 또 함께 가는 이런 모습이 가장 좋다. 뭐 그런 점에서 일단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구도로만 잘 짜여서 간다면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평화 체제의 논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천 이것들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뭐 운전석에 앉았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석에 앉았다, 아니면 둘이 나란히 앉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왔겠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가장 이 중심적인 역할 그런 요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과 미국이 확고한 공조와 동맹을 유지했던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끊임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했거든요. 특히 대통령께서 작년에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구상 선언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거의 연말 될 때까지 북한은 그 구상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실천적인 조치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지만 반응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 북한이 연말 이후 연초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수기와 시나리오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제는 북한의 저런 핵미사일 도발, 잘못된 관행과 목표와 전략을 강제로 수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공조가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그것이 2016년부터 유엔 안보리에
이 대북 제재 결의가 강력한 제재 결의가 나오기 시작했죠. 2270호. 그게 이제 1년여 됐습니다. 거기에 중국도 동참을 했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핵 문제 해결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북한에게 상당한 뼈아픈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결국은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을 향해서, 괌이나 일본이나 어디를 향해서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쓰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을 것이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내공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크셨습니다. 물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도 통 큰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도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완전히 변화되도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변화되도록 만드는 힘은 저는 한미 공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일치된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에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얻고 북한으로부터도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고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청와대가 우리 정영 실장이라든지 또 어제 또 대통령께서 긴 시간 통화를 하셨고 다음 달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전 잘하는 조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이다 생각하면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이익에 기초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롤을,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면 운전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사도 될 수 있고, 뒷좌석에도 탈 수 있고, 때로는 차에 안 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익이, 우리가 무슨 이익을 갖다가 실현해야 되느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핵화인 거죠. 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우리와의 차이점은 북한 군인도 미국도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래를 한 상황에서 제재가 해제되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그 이후에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의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하더라도 ICBM과 단거리 미사일을 분리해서 협상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핵물질이 최소한 검증이 돼서 폐기 단계에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재가 해제되는 그러한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미국에 전달하고, 이러한 것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이해의 공감대가 확산될 때 진정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북미회담의 이제 약간의 디테일 부분까지 조금 더 들어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이, 이제 트럼프가 3, 4주 뒤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는 하나의 문구로 나왔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금 길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과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네, 비핵화 역시도 그렇습니다. 비핵화가 뭐 핵심이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역시 비핵화 이야기가 분량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논의의 시간은 역시 비핵화였다. 또 도보다리에서의 대화도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비핵화에 집중된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보다리에서의 말씀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의중도 상당 부분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북한의 생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충분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나눴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통큰 결단에 이 부분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일괄 타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저는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예. 그 다음 단계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단계적 이행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일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은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일괄적 타결은 큰 틀에서 타결은 이번에 나오고 예. 그래서 네.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타결 그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또 가능하다면 어느 시기 정도까지 일단 비핵화에 도달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는 저는 나오면 좋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세부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상의 문제는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가는 이게 이제 저는 한반도식 해법,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 북미 정상회담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눴던 이야기를 충분히 또 거기서 직접 전달하면서 네. 그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논의하는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좀 접근해 나간다면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꼭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흐름에 대해서 또 폼페이오 장관 내정자가 김영철 네. 부위원장과 상당히 많은 그 입장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뭐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김 교수께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괄적 타결 그리고 대충의 시기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고 뭐 세부적 이야기는 그 후에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어떻게 예, 예상하시는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단계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시켜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번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그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다시 말하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의제가 어떤 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시한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말까지 북한이 완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은 관계를 정상화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시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북한의 핵 장비, 시설, 물질, 이미 개발한 탄두, 운반수단 미사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인력 모두 포함해서 이 모든 범위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그리고 미국도 북한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나오겠죠. 제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관심사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선언문 또는 합의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 상당 수준 지금 정리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조율,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타진하겠죠. 말하자면 과거와 같이 북한이 시간을 질질 끌고 목표 시한도 안 잡고 단계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동결 정도로 해서 뭐 좀 결과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쭉 해서 검증해서 또 얻어내고 쭉 뭐 불능화해서 또 얻어내고 이렇게 기한을 언제 끝날지 모르게 잡으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건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 확보입니다. 제재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수교를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받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고 이 필요한데 계속 비핵화를 뒤로 미치면 그것도 같이 늦춰질 수밖에 없거나 안 되거나 그건 아마 현명하고 똑똑한 김정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북미 회담에서는 뭐 체제 보장이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비핵화를 가장 최단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 센터장님. 예.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통 큰 결단을 말씀하셨고 네. 문성목 센터장님께서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긍정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상회담은 정치이고 이익의 교환입니다. 겉으로는 통 크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합의라든가 발언 자체는 매우 절제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모습을 보이지만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국제관계 또는 남북관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 정상이 만나면은 몇 가지 합의가 있을 겁니다. 첫째, 비핵화 의도에 관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의 방법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상태, 비핵화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겁니다. 비핵화 의도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라고 모호하게 얘기했지만 미국에 가서는 아마 9.19 공동성명대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핵화 결과도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CVI들을 다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겠다. 관건은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에 관해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북한이 자기 이익을 한 번에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이 개발해 놓은 핵무기는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ICBM을 먼저 즉각 폐기한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즉각 송환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아직 우리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주면 우리도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포기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보리결의 2375호나 2371호 북한에 대한 새로운 투자라든가 경제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해제되는 순간은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을 북한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고 폼페이오 청문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 이것이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줄다리기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날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약 3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에게 1분씩 전에 시간을 드리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 간의 공조, 또 한국과 중국과의 협조, 또 한일 간의 협조, 한러 협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를 실제 실천하는 그런 형태의 구체적인 이제 발을 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충분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또
그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회도 충분히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느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내고 또 국제사회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국제사회 지지를 이번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 우리의 성과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평화의 봄이 온 게 아니고 평화의 봄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했고 합의도 나왔지만 사실 안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환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의 확고한 그런 안보 태세, 연합방위 체제, 또 확고한 공조, 이것이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하라 하지만 검증하라. 믿어라 하지만 합리적 의심은 갖고 정책을 추진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